여기 720도 회전 발차기를 하며 하늘을 나는 한국 소년 영상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면서 미국 문제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180도 개과천선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미국의 상담 교사들이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태권도장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텍사스에서 한 여학생이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15살 제인이라고 합니다. 텍사스주 외곽의 조용한 교외 지역에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죠. 저는 상담교사인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엄마는 제가 다니는 학교의 상담교사인데 다른 학생들의 고민 상담을 하느라 늘 바빠서 저와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최근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로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지하철에서 행인을 밀어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장난이 SNS에서 유행하고 텍사스 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총기 사고 이후로는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죠. 특히 퇴근 후에도 위험 징후가 있는 학생들의 상담 기록을 검토하느라 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가끔 저도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엄마는 항상 다른 학생들의 상담이 우선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지만 저에겐 7살 때부터 절친한 친구 트리샤가 있어요. 처음엔 평범하고 오래된 친구 사이였지만 작년부터 트리샤가 한국 문화에 빠지면서 우리의 우정은 더욱 특별해졌죠. 특히 트리샤는 한국산 제품이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는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트리샤가 워싱턴에 사는 사촌에게서 불닭볶음면을 구했다며 자신의 집에서 같이 먹자고 연락이 왔어요. 저도 까르보 불닭을 좋아하는데 역시 내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트리샤 집으로 뛰어갔죠. 냉큼 기대감에 부풀어 트리샤 집 문을 열자 트리샤가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죠. 한국산이라면 뭐든 행복해하는 트리샤의 웃음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트리샤는 벌써 물을 올려놓았으니 곧 불닭볶음면이 끓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이 났는지 엉덩이를 까딱거리며 가스레인지 쪽으로 걸어갔죠. 걸어가면서 트리샤는 얼마나 흥분했는지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동작을 흉내내며 팔딱팔딱 거리면서 좋아하고 있었어요. 저도 덩달아 신이 나서 트리샤의 뒤를 따라 블랙핑크의 안무를 흉내내며 주방으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트리샤가 봉지를 뜯고 까르보 소스를 꺼내더니 갑자기 손가락에 펴바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소스가 실수로 손에 묻은 건가 싶어서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리샤는 그 소스를 자신의 입술에 살짝 바르는 게 아니겠어요. 단순히 손가락에 묻은 소스를 핥아 먹으려는 게 아니라 마치 립스틱을 바르듯 정성스럽게 입술 위에 바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소스를 입술에 바르고 나중에 혀로 핥아 먹으려는 건지 물었어요. 소스는 나중에 물이 끓으면 면이랑 같이 먹어야 한다면서 입술에 그렇게 발라놓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죠. 트리샤가 아무리 한국산 제품을 좋아해도 소스만 입술에 뻘겋게 발라놓으면 너무 맵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트리샤의 말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트리샤는 장난스럽게 키득거리며 이것이 바로 K-뷰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불닭 소스의 매운맛이 입술을 생기발랄하고 도톰하게 만들어준다면서 요즘은 한국산 식재료가 무척 깨끗하고 건강해서 화장품처럼 피부에 바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신이 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된다며 혹시 나를 놀리는 건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어봤습니다. 트리샤는 제 질문에 답하려다가 매운 기운 때문인지 스아스아 소리를 내며 말을 이어갔어요. 진짜 까르보든 뭐든 요새 한국산 제품을 피부에 바르는 게 대세라면서 특히 이 트렌드 때문에 가뜩이나 인기 폭발이던 불닭볶음면이 마트에서 품절 대란이 났고 심지어 일부 마트에서는
한 사람당 구매 수량까지 제한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제가 계속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자 트리샤는 더욱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핫소스 립 틴트 챌린지라는 새로운 트렌드였는데 화면 속에는 수많은 10대들이 불닭 소스로 입술을 도톰하고 선명하게 만드는 영상이 가득했습니다. 영상들을 보다 보니 저도 슬슬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한국 제품이 요즘 K뷰티처럼 유행하는지 물어봤죠. 그러자 트리샤는 눈을 반짝이며 냉장고를 활짝 열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냉장고 안에는 김치는 물론이고 고추장, 된장, 간장까지 다양한 한국 식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그때 트리샤가 냉장고 맨 아래 칸에서 반투명한 용기 하나를 꺼냈어요. 뽀얀 노란빛을 띠는 통마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리샤가 그 마늘통을 열더니 통째로 입에 털어넣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경악하고 말았죠. 마늘 특유의 강한 냄새도 문제지만 그렇게 매운 걸 한 번에 먹다니 자기 고문이 따로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어지는 트리샤의 행동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씹은 마늘을 뱉어 손바닥에 올린 뒤 자신의 볼과 이마에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쳤냐며 이제 입술을 넘어 피부에까지 바르는 거냐고 핀잔을 줬죠. 매일 여드름이며 피부 트러블 때문에 걱정하더니 한국산이라도 먹는 건 먹어야지. 자꾸 피부에다가 다 좋다고 바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트리샤는 오히려 신이 나서 마늘의 효능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항균 작용이 있어서 여드름도 예방한다나요. 심지어 한국산 화장품의 대부분에 마늘 성분이 들어있다면서 한국인들의 맑은 피부 비결이 바로 마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리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듯 얼굴을 제 앞으로 바짝 들이밀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예전에 트리샤의 볼과 이마를 뒤덮었던 여드름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맑고 깨끗한 피부가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트리샤는 더욱 신이 나서 스마트폰으로 다른 영상들을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미국 학생들이 통마늘을 씹어먹고 피부에 바르는 영상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트리샤는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죠. 이렇게 효과가 좋은 줄 알았다면 진작 시작할 걸 그랬다면서 한국인들은 매일 마늘을 먹어서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피부가 좋은 거라고 설명했어요. 요즘은 김치볶음밥이나 젓갈처럼 마늘이 듬뿍 들어간 한국 음식을 자주 먹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똑똑하고 스마트한 것도 마늘과 김치 덕분이라며 한국 음식에 대한 찬사를 아낌없이 쏟아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막 끝나고 트리샤와 교실 뒤편에서 K-팝 댄스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죠. 그때 브래드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브래드는 평소에도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자주 하던 아이였죠. 그도 그럴 것이 브래드의 아빠는 일본계 기업의 고위 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브래드가 한국이 일본보다 후진적이고 미개한 국가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졌죠. 소문으로는 브래드 아빠의 회사가 미국 내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고 하더라고요. 더구나 그 와중에 LA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앞장서서 산불 피해 복구를 도왔고 한국 기업들의 이미지는 더욱 좋아졌다고 해요. 게다가 이 때문에 브래드 아빠 회사 경쟁사인 한국 기업의 매출이 크게 올랐다는 이야기도 들렸죠. 그런 브래드가 트리샤 옆을 지나갈 때였어요. 재미있게 춤추며 놀고 있는 저희를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되어 저도 덩달아 긴장이 되었어요. 브래드도 제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는지 옆으로 휙 고개를 돌리더니 자리에 앉으면서 스팅크라고 말을 내뱉었어요. 스팅크는 쓰레기 같은 악취가 난다는 뜻의 모욕적인 말이었죠. 순간 교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트리샤가 브래드를 향해 돌아서며 혹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냐고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러자 브래드는 코를 움켜쥐며
어디서 고약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어서 트리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혹시 마늘 먹었냐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죠. 트리샤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따져 물었어요. 브래드는 더 큰 목소리로 미국인이 한국 사람처럼 마늘이나 먹으니까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며 비아냥거렸죠. 주변에서 한국 문화를 좋아하던 친구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굳어갔어요. 트리샤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면서 감정을 추스르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말다툼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둘러 옆반에 있는 트리샤의 남자친구 버튼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버튼이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여준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버튼은 놀랍도록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았고 일방적으로 트리샤의 편을 들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버튼은 브래드에게 무슨 일이냐고 침착하게 물었죠. 브래드가 트리샤에게서 마늘 냄새가 난다며 불평했지만 버튼은 흔들림 없이 대응했어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먹고 다니는 게 무슨 상관이냐면서 트리샤가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먹는 건데 그렇게 심하게 말할 필요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버튼의 대응에 브래드의 거친 말과 행동이 계속되었지만 버튼은 신기하리만큼 차분하더라고요. 마치 오랜 수양을 쌓은 사람처럼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이 보였죠. 오히려 브래드는 이런 버튼의 태도에 더 화가 났던지 결국 브래드가 버튼의 어깨를 세게 밀쳐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버튼의 몸이 회전하면서 뒷발로 브래드 턱을 가격했어요. 브래드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교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보고 있어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버튼이 입고 있던 평범한 바지가 후욱후욱 소리를 내며 공기를 가르더니 번개처럼 빠른 발차기가 브래드의 얼굴 앞을 스쳤거든요. 너무나 빨랐기에 발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 같았죠. 주변의 친구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선생님이 교실에 도착하면서 상황은 정리되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이 저렇게 빠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트리샤와 점심을 먹으며 그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브래드에게 날린 버튼의 발차기가 정말 멋있었다고 말하자 트리샤가 빙그레 웃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소 자신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버튼도 옆에서 호기심을 보였다면서 특히 태권도에 깊이 매료되어 꾸준히 수련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태권도가 이렇게 실전에서도 화려하고 강력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죠. 그러자 트리샤는 눈을 반짝이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는 태극기가 그려진 도복을 입은 한 소년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었어요.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장면이었는데 놀랍게도 우리와 나이가 같은 15살 중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상 속 소년의 동작은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정말 놀라웠죠. 마치 중력을 거스르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몸을 띄우더니 공중에서 연속으로 3번이나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놀라운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540도 회전 발차기를 성공시킨 후 마지막 세레모니로 720도 발차기까지 선보이더라고요. 순간 브래드를 제압할 때 들었던 버튼의 발차기 소리가 다시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권도는 정말 한 동작 한 동작이 무술이면서도 예술 작품 같아서 보는 내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저는 한국의 태권도가 이렇게 멋진 무술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리샤는 더욱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며 자란다면서 올림픽에서도 늘 메달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심지어 이제는 한국 인구보다 많은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며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영상을 보며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져 있을 때 트리샤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오늘 버튼이 태권도장에 수련하러 가는데 우리도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물었죠. 마침 오늘은 승급 심사를 위한 시범도 있다면서 실제로 보면 더 멋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바로 수락했어요. 방과 후 태권도장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버튼처럼 키 큰 고등학생부터 사업가처럼 보이는 중년의 남성들, 그리고 발끝도 닿지 않는 꼬마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미국인들이 도복을 입고 열심히 수련하고 있었어요. 태권도는 한국 무술인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태권도장 입구에서는 더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키에 통통한 볼이 귀여운 꼬마가 도장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우뚝 멈춰 섰어요. 도복 차림의 그 꼬마는 5살도 채 되어 보이지 않았는데 출입구 앞에서 갑자기 허리를 곧게 펴고 두 발을 모았습니다. 차렷! 하는 구령에 맞춰 작은 두 주먹을 허벅지에 바짝 붙이더니 경례! 소리와 함께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김사범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꼬마의 인사를 받아주셨고 꼬마는 환하게 웃으며 도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어서 트리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예의 바른 인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트리샤는 이것이 바로 태권도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발차기나 격파 같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의와 존중을 가장 기본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처음에는 간단한 기본 동작조차 힘들어했지만 태권도의 정신을 배우면서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브래드와의 일을 다시 언급하면서였어요. 버튼이 그날 바로 반격하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중재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태권도는 절대 상대를 먼저 공격하지 않고 자신을 수양하는 무술이라 했죠. 마침 그때 김사범님이 어린 수련생들의 기본 동작 지도를 마치고 도장 한켠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김사범님께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태권도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김사범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전 세계에 1000명 정도밖에 없다는 태권도 구단 보유자로 7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80년대부터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태권도를 알리는 일을 하셨고 이제는 이 지역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에 모든 열정을 쏟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왜 이렇게 어린 미국 아이들이 한국의 태권도를 배우고 심지어 예절까지 철저히 지키는 건지 물어보았죠. 그러자 김사범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가까이에서 수련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가리키셨어요. 저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는 서로 밀치고 장난만 치던 아이들이었는데 태권도를 배우고 나서부터 남을 먼저 공격하고 강함을 절대 뽐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태권도를 수양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평화를 지키고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고 했죠. 실제 도장 안을 둘러보니 마치 작은 사회처럼 다양한 연령대의 수련생들이 함께 어울려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띠를 한 대학생들이 흰띠 초보자들의 발차기를 하나하나 봐주는 모습. 체격이 큰 어른이 어린아이와 짝이 되어 겸손하게 기본 동작을 맞춰주는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도장 구석에서는 은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께서 태극 일장 품새를 연습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우아한 무용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늦게 퇴근하신 엄마와 저녁을 먹으며 태권도장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장에서 본 예의 바른 아이들의 모습부터 김사범님의 가르침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특히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닌 정신 수양의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가치관이 요즘 우리 학교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엄마는 반가운 듯
미소를 지으시며 최근 상담했던 톰이라는 학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던 톰도 친구 따라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석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주먹을 휘두르던 아이가 이제는 차분하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서 태권도의 교육적 효과를 직접 확인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욱 신이 나서 오늘 도장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LA의 산불 현장에서 한인들이 솔선수범해서 피해 복구를 도왔다는 이야기부터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한다는 사실까지 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린 꼬마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수련하는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엄마는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요즘 미국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의 문화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계시다고 했죠. 인내와 절제, 예의를 배우는 태권도야말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태권도가 단순한 운동이나 무술이 아닌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세계에 전하는 훌륭한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예절, 문화와 정신 수양이야말로 태권도의 진정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 is that? Aggregate or something? Roof tiles, beautiful. Plaster? 여기 미국 하버드 교수가 한국의 전통 가옥 건축 과정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석가래 사이사이에 놓인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3,000원짜리의 기적이라면서 한옥의 놀라운 비밀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미국 건축 분야 실시간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차지했고 현재는 10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한 기업은 전 직원 숙소를 한옥으로 짓겠다는 파격적인 발표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의 한 투자은행에서 M&A 총괄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로지 스미스입니다. 제 남편 피트는 MIT 화학공학과를 나와 보스턴의 제약회사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두 딸이 있는데 첫째 앨리스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닮아 공부를 잘했어요. 지금은 하버드에 진학하여 도시 공간이 사람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죠. 그런데 제일 큰 걱정이 12살 둘째 제이크입니다. 어릴 때부터 원인 모를 알레르기로 고생하면서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밤마다 가려움을 참지 못해 이불 위에서 몸을 비비며 벅벅 긁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어떻게든 둘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항히스타민제도 먹어보고 스테로이드 연고도 발랐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더 악화되고 몸에 안 맞는 약이라도 먹으면 벌겋게 몸이 달아오르곤 했죠. 보스턴 아동병원도 가보고 좋다는 곳은 다 가봤지만 아직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매일 마음이 답답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맡은 골드맘머시 인수합병 건이 마감으로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1년간 준비한 8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책상 위에는 검토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검토만 끝내면 된다고 생각하던 그때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양호 교사가 제이크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빨리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프로젝트를 포기하면 1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겠지만 제이크의 고통 앞에서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지 못한 업무를 동료 스티브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티브가 이 기회를 이용해 프로젝트를 마감을 잘한다면 회사에서 제 입지가 작아질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걱정을 할 겨를도 없이 집으로 뛰어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제이크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얼굴과 목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심한 가려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손톱 자국으로 가득한 아이의 목덜미를 보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다그치고 말았습니다. 제이크는 자신도 짜증이 난다며 울먹이면서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마라샹궈가 유행이라는 거였죠. 심지어 한국에서는 마라탕을 먹고 후르츠를 먹어서 마라탕 후루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 이야기로 한창일 때 중국 유학생 루한이 득이양양하게 끼어들어서 마라샹궈를 먹으러 가자 했다고 했죠. 저는 한숨을 쉬며 평소에도 예민한 피부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왜 그랬냐고 물었죠. 제이크는 처음에는 순한 볶음밥을 시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루한이 너만 그렇게 먹으면 분위기 깨지잖아라며 또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제이크가 자신의 피부 상태를 설명하려 했지만 루한은 오히려 기분 나빠하면서 중국의 전통 향신료를 무시하냐고 따졌다고 해요. 제이크는 평소에도 루한이 수업 시간마다 중국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걸 불편해했지만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참아왔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루한이 먼저 제이크의 피부 상태를 거론하면서 마라샹궈 안에 들어있는 황기와 당귀 같은 약재들이 수천 년 동안 검증된 거라며 피부에 좋을 테니 한번 먹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제이크는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마라샹궈 국물을 한 숟가락 먹어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먹자마자 입안이 얼얼하고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이었다고 했죠. 괜히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온몸에 두드러기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제이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어요. 어린 학생이 자신의 건강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기 나라 음식의 우수성만 강조하는 루한의 모습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렇게 응급실에 가려던 참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남편 피트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자신의 회사 동료도 마라샹궈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서 특히 화자오와 마자오라는 중국 산초는 단순히 얼얼한 맛을 내는 게 아니라 피부 점막을 자극하는 위험한 향신료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으니 루한이 더욱 못마땅해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중국인은 원래 그렇게 자만과 허풍이 심하다면서 자신의 제약회사에 있는 중국인 연구원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 연구원은 나노 입자를 이용한 신약 전달 시스템이라는 기술을 완벽하게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중국의 한 화학 공장이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폭발 사고가 났다면서 이런 게 다 일단 되는 척하고 보자는 중국식 허풍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는 지난 1년간의 병원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레르기 전문의부터 좋다는 약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지만 제이크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저 조심하면서 사는 것만이 최선이었는데 이렇게 중국 음식 때문에 응급실로 가고 있다니 너무나도 허망했죠. 병원에서도 역시 향신료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제이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지만 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날의 응급실 사건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달리 큰딸 앨리스가 집에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죠. 하버드 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만났다는 한국 유학생 아영이었어요. 앨리스는 아영이와 공간 심리학 수업에서 도시 공간이 주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조별 과제를 하다가 친해졌다고 설명하더라고요. 특히 처음에는 아영의 독특한 시각이 인상 깊었다고 했죠. 다른 학생들이 현대 건축물의 화려한 디자인이나 조경에만 관심을 보일 때
아영은 전통 가옥의 구조가 사람의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친분은 자연스럽게 수업 밖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된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이야기하다가 앨리스가 주연 배우 이병헌에 대해 궁금해했고 아영은 그의 대표작부터 연기 스타일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해요. 게다가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한국의 현대 아파트와 전통 한옥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주거 공간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설명해 주었다며 앨리스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영이가 우리 집에 방문했는데 저는 처음에 단순히 딸의 친구구나 싶었죠. 그런데 아영이는 미국에 유학 온 후 처음으로 친구 집에 방문한다면서 양말 2켤레를 선물로 건네주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친구 집을 처음 방문할 때라 하더라도 특별히 선물을 준비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냥 약속된 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특히 아영이 준비한 양말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한자로 양말이 복복자를 연상시켜서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했거든요. 처음 만나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면서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과 의미를 담은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에 저절로 감동하고 말았죠. 그런데 아영은 거실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두꺼운 스웨터와 담요를 두르고 있는 것이 신경 쓰이는 듯 했어요. 제가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실내 온도를 18도로 유지한다고 설명하자 아영이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영은 한국의 집들은 들어가자마자 방바닥이 뜨끈뜨끈해서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지낸다면서 18도는 사실상 실내에서도 겨울 외투를 입고 지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특히나 한국 전통 가옥 한옥의 온돌 문화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면서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 실내 온도를 고르게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그것도 단순히 전기를 써서 데우는 게 아니라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연기가 구불구불한 고래라는 통로를 따라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바닥을 데우는 과학적인 구조라고 했어요. 제가 신기해하며 정말 그런 방식으로 난방이 가능하냐고 묻자 아영은 더욱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죠. 특히 한옥의 구조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한옥에서 지내면서 증상이 호전된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한옥의 치유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숯과 황토로 만든 벽이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원리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저는 그저 예의상 듣는 척했어요. 현대의학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의 옛날 집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얼마 전 중국 유학생 루한이 보여준 과도한 자부심이 떠올라 이건 역시 동양인 특유의 전통 문화 자랑이 아닐까 하는 선입견도 있었죠. 특히 마라샹궈 사건으로 제이크가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동양의 전통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계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아영을 보더니 앨리스의 친구구나 하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아영이 하버드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다고 하자 남편은 특히 최근 화제가 되는 친환경 건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는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영이 한옥의 친환경적 요소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남편도 처음에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남편이 한옥의 숯 활용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료가 있느냐고 날카롭게 물었죠. 그런데 아영이 마치 준비된 것처럼 논문들을 하나씩 인용하며 설명하기 시작하는 모습에 화학공학을 전공한 남편도 흥미로운 눈빛을 보이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숯의 기공 구조가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한옥의 경우 숯이 벽체 내부에 있어서 오히려 흡착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조금은 전문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답변에 저는 그만 턱이 빠질 뻔했어요. 아영은 침착하게 수체 마이크로 기공과 나노 기공의 차이를 화학적으로 설명하면서 한옥 벽체 내부의 숯은 오히려 기공 크기에 따라 더 효과적인 정화 작용을 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1나노미터 크기의 기공은 포르말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을 2에서 50나노미터 크기의 기공은 벤젠과 톨루엔 같은 미세먼지를 걸러낸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며 설명하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 네이처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까지 인용하면서 말이죠. 표정을 보아하니 남편도 놀란 것 같았어요. 남편이 다시 한번 현대 건축 자재와의 비교 실험 데이터를 요청하자 아영은 서울대 연구진이 진행한 비교 실험 결과를 막힘없이 설명했죠. 특히 현대 건축 자재 대비 유해물질 흡착률이 최대 300까지 차이 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했죠. 특히 미국의 LED 인증 건물이나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와 비교해도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월등히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까지 덧붙이는 걸 보고 한국 학생의 똑똑함에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동시에 제 마음속 편견이 조금씩 무너져 갔었죠. 혹시 제이크의 알레르기도 이런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를 연발하다가 어떻게 건축공학을 전공하면서 화학적 메커니즘까지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영은 겸손하게 웃으며 화학은 교양 수업으로 들었고 화학 교수인 아버지 덕분에 어려서부터 과학 서적을 많이 접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좀 꼼꼼한 성격이라 관심 있는 분야는 깊이 파고드는 편이라고도 말했죠. 저는 아영의 말을 듣고 한국 학생들의 이런 겸손하면서도 깊이 있는 학구열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집에 오면서도 양말을 사오는 센스와 매너까지 정말 한국 사람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족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읽었는지 아영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한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하버드 건축공학과의 카트 교수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었는데 조회수가 벌써 50만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평소 전통 건축을 비과학적이라며 혹평하기로 유명했던 카트 교수가 한국 방문 후 완전히 달라져서 한옥의 우수성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담겨 있더라고요. 게다가 아영은 카트 교수가 최근 보스턴 근교에 한옥 체험관을 짓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어요. 특히 교수가 자신의 20년 된 천식이 한옥 체험 일주일 만에 호전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다며 매주 주말마다 방문객들을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영은 수줍은 듯 웃으며 저희한테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카트 교수의 한옥 연구 프로젝트에 학생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저희 가족도 한옥 체험관에 방문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제이크의 알레르기 증상에 한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덧붙였죠. 그날 밤 아영이 돌아간 후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은 아영의 설명이 과학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했고 앨리스도 평소 알던 아영의 모습과는 또 다른 전문가다운 면모에 감탄했죠. 특히 제이크가 빛나는 눈으로 이번 주말에 한옥에 꼭 가보자면서 피부 질환에서 탈출할 수만 있다면 한옥에서 평생 살 수도 있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제이크의 말을 듣고 그동안 치료를 위해 현대 의학만을 고집했던 제 태도가 오히려 다른 가능성을 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주말 한옥 체험관에 도착했을 때는 아영과 카트 교수가 나무로 된 대문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는 반갑게 웃으며 제이크를 바라보더니 아영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호흡기 질환에는 한옥의 숲 공법이 특히 효과적이라고 제이크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더라고요. 한옥 안쪽으로 들어서자 깊은 처마 아래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설명 때문인지
뭔가 한옥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건물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가 느껴졌는데 마치 깊은 산속에 들어온 것처럼 상쾌하고 청량했어요. 특히 제이크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평소 냄새에 민감한 자신의 코가 전혀 자극을 받지 않는다며 신기해했죠. 제이크의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이런 효과가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카트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원래는 자신도 한옥의 효과를 전혀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20년 된 자신의 천식이 단 일주일 만에 호전되는 걸 경험하고 나서야 한옥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교수는 들뜬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최근 자신이 유튜브에 올린 한옥 분석 영상이 100만 뷰를 돌파했다며 보여주었어요. 영상 속에는 한옥 지붕을 시공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석가래 사이사이에 검은 숯을 정성스럽게 배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영상 속 카트 교수가 갑자기 영상을 멈추었어요. 그러면서 지붕 속 숯의 배치가 단순한 건축 재료가 아니라 거대한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고 열정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특히 천장 위쪽에 설치된 숯은 실내 습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면서 곰팡이도 예방하고 각종 유해물질도 흡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트 교수는 미국의 최신 공조 시스템이나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는 습도를 조절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현대 건축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 실내 곰팡이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면서 최근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유럽의 최고급 주거단지보다도 우수한 수치가 나왔다고 덧붙였죠. 그런데 무엇보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이 숯 한 포의 가격이 고작 3,000원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남편 피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그 정도 효과를 내는 재료가 그렇게 저렴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카트 교수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처음에는 이 가격을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면서 200평 한옥의 지붕 전체를 시공해도 숯 비용이 15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죠. 순간 지난 5년간 제이크의 치료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레르기 전문의 진료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고 각종 검사비와 약값을 더하면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갔었죠. 그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던 현대의학 치료와 비교하면 한옥의 효과는 정말 믿기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한옥의 벽면이나 바닥에도 숯을 시공할 수 있어서 집 전체가 마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자연 치유력을 발휘한다는 설명을 들으니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5년간 찾아 헤맸던 해답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 피트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실험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물었습니다. 교수는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장면으로 넘겼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서울대학교 공대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한옥 실험 데이터가 나타났는데 현대식 건축 자재와 한옥 숲벽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데이터 수치는 더 놀라웠어요. 특히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숯의 단면이 마치 벌집처럼 수많은 구멍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죠. 카트 교수는 이 구멍들이 바로 나노 기공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미세한 구조가 실내 공기 정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현대 건축 자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흡착력이 바로 이 나노 기공 구조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숯은 마치 정교한 채처럼 크기가 다른 나노 기공들이 각각 다른 유해 물질을 걸러낸다고 했어요. 말을 이어가던 아영은 잠시 멈추더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네이처지 최신호를 보여주었습니다. 표지에는 한옥 숲벽의 전자현미경 사진이 실려 있었고 전통 지혜의 과학적 재발견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아영은 살짝 붉어진 얼굴로 자신도 이 연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이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있던 피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던 남편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는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질문을 던졌어요. 벽체 내부에 있는 수치, 어떻게 그토록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화학공학자다운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카트 교수는 답변 대신 저희를 숲벽 앞으로 안내했어요. 벽을 직접 만져보면 수치 습도를 조절하면서 자연스러운 공기 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며 설명했는데 실제로 만져보니 독특한 청량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깊은 숲속에 있는 듯한 상쾌함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빛이 피어올랐습니다. 5년간 제이크를 데리고 다니며 찾아 헤맸던 치료의 답이 이 벽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알레르기 환자들에 대한 효과를 묻자 교수의 표정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보스턴 종합병원과의 공동 임상실험 결과를 언급하며 70%의 호전율과 아토피 환자들의 투약량이 40% 감소했다는 놀라운 통계를 전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까지 수많은 병원과 치료법을 찾아다녔지만 이런 높은 호전율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유명하다는 독일 클리닉에서도 20% 정도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이런 수치라면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었죠. 저희는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와 놀라운 가능성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숙박을 결정했습니다. 체크인을 하자마자 제이크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평소라면 실내에 들어갈 때마다 코를 훌쩍이고 기침을 하곤 했는데 이상하리만치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이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밤새 가려움으로 뒤척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다음날 아침에는 처음으로 긁지 않고 잘 수 있었다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이크의 환한 얼굴을 보는 순간 지난 5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수많은 병원을 전전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약을 시도했지만 찾지 못했던 답이 바로 여기 5,000년의 지혜가 담긴 한옥 안에 있었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한국 전통 건축의 지혜가 이렇게 간단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첨단 기술만이 답이라 생각했던 제 편견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카트 교수의 영상은 순식간에 더욱 뜨거운 화제가 되었어요. 3,000원짜리의 기적을 설명하며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장면은 소셜미디어에서 밈이 되었고 하버드대 건축학과에서는 한옥 건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기까지 했죠.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한 기업은 전 직원 숙소를 한옥으로 짓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보스턴의 한 건설회사 대표는 자신의 천식을 앓는 딸이 한옥에서 하룻밤 자고 난 뒤 완전히 달라졌다며 앞으로 지을 모든 주택에 한옥의 숲벽 공법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숲벽 있는 집이 보스턴의 새로운 부동산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걸 한국의 전통 한옥이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셈이죠.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